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마찰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은 아직까지 없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박수현 대변인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이 발표된 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어제 오후 국방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공동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청와대도 메시지 내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측은 오늘 오전 지난 4월 대선 TV 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러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열흘 뒤에는 또 다시 미국 뉴욕에 가게 됩니다.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북핵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방미 전인 다음 주쯤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안보위기 대응 방안과 러시아 순방 결과 보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부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한 중국 매체들, 사드 배치에는 그야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아예 생중계를 했다고요? 사드 배치 과정을? 네, 그렇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때는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일궈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말 그대로 맹비난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자, 황보시보는요.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처럼 지역 내 전략 균형을 깨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요. 예. 또한 사드 배치를 추동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 CCTV는 이날 정시 뉴스마다 성주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을 집중 방영했는데요. 민중의 격렬한 항의 속에 사드 배치가 완료됐다며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또 통곡하는 여성 등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그런 부분만 좀 클로즈업해서 방송을 했고요. 아이고야. 사드 배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 또 검증 결과 사드 전자파는 유해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등 이런 건 모두 싹 빼버리고요. 예. 반대 진영의 논리만 계속 되풀이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태도는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기존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결국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놀림거리가 된다는 게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대국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이 어떻게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사스 때는 이거 김치 때문에 이거 사스가 한국 사람들 안 걸린다고 김치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참 중국 대국의 자세로서 정말 너무나 미달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복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경로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했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아직까지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로 일정이 바빠서 통화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지만 예.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피하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갖은 제재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중국은 우리가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그랬었죠. 해왔는데 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보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는 또 즉각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초치를 했는데요. 예. 원래 이런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망신을 맞아요.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도를 하는 건데 어제는 우리가 초치했다라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예.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교민 신변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고요. 또 극단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 가운데서는 이제 중국이 군사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늘리고 방공식별구역이나 서해 경계선에서 도발을 해서 예.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긴데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잠재적으로 한중이 적대국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6.25 때는 중공군이 우리의 적국이었고요. 군사적으로는 뭐 여전히 우리하고는 반대 진영에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중이 엄청나게 밀접한 우호 국가입니다만은 역시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실상 적성국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 사드 보복 한국 기업 흔들기 상당히 거세죠.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예 현대차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국 한국시보의 이제 영문판이죠.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현대차의 부진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 때문이다. 네. 이러면서 한중 합자 관계를 끝내는 것을 고려하는 주장이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제 중국 내 현대차의 매출 감소가 결국 중국 측 파트너인 베이지 자동차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는 한국 부품업체 덕분에 계속 이익을 냈다. 중국에서는 힘든 게 아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현대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이제 반발을 했어요. 중국 판매 부진으로 현대차 역시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중국 내 우리 유통업계도 힘들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마트가 있었지만 사드 보복의 매출이 급감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중국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매장들 가운데 6개 정도 남았었는데 그중에 5개를 태국 업체에 매각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이미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오리온 역시 생산량을 줄이면서 중국 법인의 인력 한 13,000명 중에서 한 20%를 감원했거든요. 예. 이를 놓고도 중국 정부에서 또 다른 이제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 갈등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다른 사드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드만 놓고 봤을 때는 온 국민이 이제 좀 한 목소리로 중국과 대응해도 지금 이게 우리가 불리한 맞아요. 상황이죠. 그렇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중국은 계속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갈등을 갈라치기를 만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목소리로 좀 하나에 대한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 안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단결돼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걱정은 또 미국하고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한테 참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대북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선 일단 그 관련 보도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어제 일본 후지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29일 당시 통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구걸하는 거지 같다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보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해당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는 내용까지도 기자들에게 전달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또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까지 비하하는 것들은 정말 이거는 뭐 감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정부를 향해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역사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 동맹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느냐. 이거는 문재인 패싱이 아니라 디스카드라고 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야당이 정면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뿐만 아닙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자문단의 역할까지 한 측근에서도 지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사면 초갑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의 말은 안 통하고 측근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캠프 자문단에서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DJ 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 발언인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 이후에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돌아서니까 진보 진영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화를 구걸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물론 뭐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도도 나오고 진보 진영에서는 또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대북 정책 선회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 다 비판받는 처지가 돼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촛불 민심이 반영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진보 진영에서부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사드 배치나 이런 걸 놓고서 대화 기조를 뺀 대북 강경 대책 전환 등이 이게 전부 이전까지 외쳤던 촛불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촛불 민심을 받든다고 했는데 그걸 왜 안 받느냐는 비판이 나온 건데 여기 야권은 당연히 이제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또 다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만큼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원칙 없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좀 이렇게까지 양쪽에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70%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전히 하지만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72%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조사에 비하면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할 사항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6%였는데요. 이번 주 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가 4% 떨어지고 못한다가 4% 올라가서 총 약간 안 좋은 응답이 8%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 최근의 상황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두고서 진보 진영에서도 과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국민 합의가 없는 파병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도 일종의 추세가 계속 흐름이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70%대 붕괴 아마 이르다면 다음 주쯤에는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백 기자가 이제 소개를 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60%가 네.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어허. 모든 대북 지원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답한 분들이 65%나 되는 그런 좀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북 지원을 모두 끊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라는 갤럽 조사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국민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제주 강정 기지 한미 FTA를 놓고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은 우리 여기 일대일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막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은 뭐 평화정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다른 북측의 요구를 또 들어줄 수도 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정세현 전 장관이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또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수층이 응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보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좀 어색한 상황.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좀 헷갈리긴 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둘러싸고 지금 대북 제재안을 검토 중인데 문재인 정부가 또 북러 접경 지역에 공단을 조성 중이다, 공단 조성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경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자리에서 신북방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9개의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러 접견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러 국경지대인 나진, 하산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면서 예.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게요. 공단 조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금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조 2,590억 원 정도를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그 남북 협력 기금 증대 방안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하. 이를 두고서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남북 협력 사업 이야기할 때냐 대북 제재 방안을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또 걱정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이라고 하는 구구절인데 추가 도발 가능성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게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사흘에 한 번꼴로 도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발 속도전에 나선 데다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도요. 지난 4일이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또 이런 시험 발사 혹은 화성 12, 14호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 등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예. 오늘 통일부도 북한이 창건 69주년을 맞는 내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북한이 정치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해는 정권 수립 기념일에는 5차 핵실험을 했고요. 기념일 직전인 3일에는 스커드 ER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9월 9일 전쟁설이 돌고 있는데 근원지는 일본의 그 주간 매체인 슈칸겐다이라고 하는 그 주간 매체인데 미국이 9월 9일 평양 공습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과 중국 정부도 슈칸다이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본 언론에 어떻게 보면 장문에 가까운 호들갑이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요. 북한의 미군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뒤에는 군사 대응이 첫 번째는 아니거든. 이게 네.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법이요. 예. 사람들을 약간 혼을 좀 빼놓는 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제 말의 강도는 세지만 결은 같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북 발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날은 북한한테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인데 그런데
군사 행동이 과연 불가피하냐라고 스스로 자문을 한 뒤에 불가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날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에도 대북 군사 행동은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죠.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거야라고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대놓고 시사했던 그때의 수준보다는 조금 물러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외교 압박을 내세우면서 대북 군사 행동 카드는 여전히 쟁여두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를 찾지 못할 경우 잠재적으로 한중이 적대국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6.25 때는 중공군이 우리의 적국이었고요. 군사적으로는 뭐 여전히 우리하고는 반대 진영에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중이 엄청나게 밀접한 우호 국가입니다만은 역시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실상 적성국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 사드 보복 한국 기업 흔들기 상당히 거세죠.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예 현대차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국 한국시보의 이제 영문판이죠.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현대차의 부진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 때문이다. 네. 이러면서 한중 합자 관계를 끝내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제 중국 내 현대차의 매출 감소가 결국 중국 측 파트너인 베이지 자동차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는 한국 부품업체 덕분에 계속 이익을 냈다. 중국에서는 힘든 게 아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현대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이제 반발했어요. 중국 판매 부진으로 현대차 역시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중국 내 우리 유통업계도 힘들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마트가 있었지만 사드 보복의 매출이 정상들과 통화했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아직까지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로 일정이 바빠서 통화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지만 예.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피하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갖은 제재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중국은 우리가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그랬었죠. 해왔는데 예, 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보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는 또 즉각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초치를 했는데요. 예, 예. 원래 이런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망신을 맞아요.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도를 하는 건데 어제는 우리가 초치했다라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예.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교민 신변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고요. 또 극단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 가운데서는 이제 중국이 군사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늘리고 방공식별구역이나 서해 경계선에서 도발을 해서 예.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긴데요. 해결책을 성주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을 집중 방영했는데요. 민중의 격렬한 항의 속에 사드 배치가 완료됐다며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또 통곡하는 여성 등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그런 부분만 좀 클로즈업해서 방송을 했고요. 아이고야. 사드 배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 또 검증 결과 사드 전자파는 유해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등 이런 건 모두 싹 빼버리고요. 예. 반대 진영의 논리만 계속 되풀이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태도는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기존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결국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놀림거리가 된다는 예, 게 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대국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이 어떻게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사스 때는 이거 김치 때문에 이거 사스가 한국 사람들 안 걸린다고 김치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참 중국 대국의 자세로서 정말 너무나 미달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복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경로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요국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마찰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은 아직까지 없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박수현 대변인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이 발표된 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어제 오후 국방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공동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청와대도 메시지 내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측은 오늘 오전 지난 4월 대선 TV 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러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열흘 뒤에는 또 다시 미국 뉴욕에 가게 됩니다.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북핵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방미 전인 다음 주쯤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안보위기 대응 방안과 러시아 순방 결과 보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부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한 중국 매체들, 사드 배치에는 그야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아예 생중계를 했다고요? 사드 배치 과정을? 네, 그렇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때는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일관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말 그대로 맹비난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자, 황구시보는요.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처럼 지역 내 전략 균형을 깨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요. 예. 또한 사드 배치를 추동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 CCTV는 이날 정시 뉴스마다